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월, 5월이 됐어요. 5, 6월 이 교과서 반에 대한 기본적인 OT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OT 때는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의 방법론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5, 6월 교과서 반의 이제 수강은 3, 4월 교육과정 반을 수강을 한 상태라고 전제로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을 공부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나 교육과정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하는 분들은 조금 이 5, 6월 교과서 반에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데 교육과정 반을 올해는 듣지 않았더라도 작년에 뭐 교육과정 반을 수강을 해가지고 또는 뭐 다른 뭐 학원 강사의 교육과정 수업을 들어서 이미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다? 이런 상태라면, 일단 뭐 5, 6월 교과서 반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교육과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일단 이 교과서 반에서 핵심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과서의 내용을 다루되 교육과정을 아예 배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원래는 이제 프린트물로 수업을 계속 하다가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본을 좀 했죠. 그 제본된 그 책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고 그 해당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제 교과서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4월 교육과정 반 수업을 듣거나 작년에 교육과정 반을 수강을 하셨다면 이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그냥 혼자 읽으셔도 충분하게 무방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수업에서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3, 4월 교육과정 반을 들으셨던 분들이 5, 6월 교과서 반을 들을 때 반복되는 게 교육과정이 다시 나온다는 거. 그런데 3, 4월 교육과정 반에서는 그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들, 그 다음에 그 핵심 개념들과 관련해서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수학습 내용은 무엇인가, 또 15교육과정과 12교육과정과 9교육과정의 차이점, 변화된 양상들, 주로 이제 교육과정을 초점으로 했죠. 그런데 이 5, 6월 교과서 반은 그런 교육과정을 초점으로 두기보다는 교과서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살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제 OT 자료에 교과서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게 OT 자료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일단은 교과서를 먼저 보기 전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일단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취 기준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내용, 이건 이제 교육과정 내용이에요. 프린트물 1쪽에 나오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2015 교육과정,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원문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세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야. 그냥
이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면 12-2-1 해가지고, 요게 이 성취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글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줄글로 돼 있어요, 여기가. 요런 이렇게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제가 찾아서 이렇게 덧붙이고, 또 선정의도 세부 설명, 지도의 중점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지난 2007 개정교육과정의 그러한 그 형태로 제가 이게 재구성한 거예요. 이런 성취 기준을 이제 정리한 상태에서, 그 다음 교수학습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정리한 3, 4월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이러한 표가 계속 여러분들 재본 교재에 매 테마마다 앞부분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성취 기준들이야. 그래서 이거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야. 이걸 다시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반복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 그리고 이제 확인하실 때에는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아무리 수업을 진행했더라도 100%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암기는 되어 있겠지만 아마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성취 기준의 교수학습 내용, 혹은 이 성취 기준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은 뭐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공신력,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 적극성과 자신감이 드러난 태도, 이런 내용들이 이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사안들이에요. 아마 이것은 암기된 채 있을 거예요. 3, 4월 교육과정반 수업을 들으셨다면. 맞죠? 암기된 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신력 개념,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 적극성이고 자신감이 드러난 태도, 이런 내용들이 암기는 되어 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가가 확실하게 나의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린트물 1쪽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교과서에 본문글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비상교과서의 본문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상교과서의 본문글이. 화자의 공신력, 다양한 설득 전략,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신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공신력이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요것을 주제로 연설한다면 동일한 내용이라도 또래 친구의 연설보다 유명한 과학자의 연설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이 있고, 전문성은 이거고 신뢰성은 이거고 사회성은 이거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드러나는 태도로 말을 해야 한다. 이게 교과서의 본문글의 공신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느낌 오셨어요? 교육과정에서의 공신력에 대한 설명은 여기 성취 기준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고 할 때 공신력. 그 다음 성공적으로 연설하기 위해서는 연설자가 청중에게 신뢰를 주는 공신력 있는 화자가 되어야 한다. 그 정도. 공신력 개념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공신력이 무엇인지가 없어요. 설명이.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암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공신력의 개념과 공신력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서에 나오는 이 본문글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여기 나오는 이 공신력 개념이 지금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비상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지금 비상교과서는 설명을 하고 있었어. 첫 번째로는 공신력을 이렇게 정의를 내고 있어. 어떻게 정의를 내고 있어?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그런데 그렇게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청중들이 알거나 화자가 알기 위해서는 공신력의 특징을 알아야 돼. 그러면 공신력의 특징을 비상교과서에서는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어.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전문성, 사회성, 신뢰성. 이런 설명은 여기 없어. 없어서 바로 교과서에 있는 본문글로 그 내용들을 보충시켜줘야 돼. 그래서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교재도 있지만 또 노트 정리를 한 게 있다면 이 교과서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포스트잇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노트나 여러분들이 만든 노트 아니면 제 교재에 붙여야 돼. 그래야만 그 교육과정이 이제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그 개념이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교과서의 본문이에요, 본문이 아니라 본문의 설명 내용으로 그것을 자세하게 보충을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설득 전략으로 이성,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감성 이런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의 본문글에 나와요. 가령 예를 들자면 감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비상교과서의 설명을 한번 보죠. 감성적 설득 전략은 이쪽이에요. 프린트는 이쪽 보시면 청중의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여 설득하는 것으로 청중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례, 상황, 그 다음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의 선택,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다. 단, 감성적 설득 전략은 유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 물론 이제 이성, 감성, 인성적 설득 전략은 이렇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부 설명의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연설의 능력은 이런 힘을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전립격이 됨됨이 내용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힘. 해서 이 감동을 주는 힘 할 때 이 감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내용이 잠깐 비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성, 감성, 인성의 설득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없어요. 단서는 있어. 여기가 인성이야. 인격적인 됨됨이. 내용의 진실성이 이성이야. 감동을 주는 건 감성이야. 단서는 있어. 그런데 세부적이지를 않아. 그럼 방금 우리가 비상교과서에서 이제 살폈던 감성적 설득 전략 하게 되면 그 개념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란 감정을 유발하여 설득하는 것으로 청중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제시,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의 선택, 준언어, 비언어적인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죠. 됐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감성적 설득 전략이란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데 청중에 무엇에 호소를 해서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 감정. 청중에게 무엇을 유발해서? 감정을 유발해서 청중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리고 감성적 설득 전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비상교과서에 의하면 네 가지로 표현돼. 첫 번째, 사례를 제시한다. 두 번째, 상황을 제시한다. 세 번째, 감성적 어휘나 표현을 선택한다. 네 번째, 준언어,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활용한다. 네 가지의 감성적 설득 전략의 표현 방법들이 제시되는 거죠.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바는 성취 기준을 일단 정리하고 나서 해당되는 교사학습 내용들이 요거야. 요건데 이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이것을 교과서의 본문글의 설명 내용에서 그것을 보충시켜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비상교과서는 공신력의 개념,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 나온다. 감성적 설득 전략의 개념, 감성적 설득 전략의 표현 방법 네 가지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본문글로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 혼자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수도 있어. 이 교과서의 본문글은. 왜냐하면 이 교과서 본문글은 원래 누가 학습을 해야 돼?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 몇 학년? 고2짜리 애들이 읽어야 할 본문글이야. 고2짜리 애들이 읽어야 할 본문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요 내용들이 고2짜리들이 혼자서 읽을 만한 내용들이 아니야. 전문적인 교사의 도움이 좀 필요해.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란, 그 다음에 감성적 서술전략의 개념이란, 감성적 서술전략의 표현 방법이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 물론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3, 4월 교육과정반을 들으셨다면 아마도 다 아셨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교과서 본문글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추가해.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교과서의 본문글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또는 이제 조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기출이에요. 뭐라고요? 기출. 그래서 이제 기출 교재를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고, 예를 들면 기출 교재 몇 쪽을 펼치시냐면 105쪽이에요. 105쪽에 보시면 2016학년도 A형 기평 문제가 있어요. 16학년도 A형 기평 문제. (1, 2월이나 3, 4월) 제 국어경론 수업을 들으셨다면 2016학년도 A형 기평 문제는 지금 한 3번 혹은 4번 정도 봤을 거예요. 맞지? 아니면 뭐 2번 이상은 봤든지 1, 2월 달에 한 번 보고 3, 4월 달에 한 번 보고, 최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 게 2번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다 치면 4번이어야 돼. 맞지? 한 문제를 몇 번 본 거야? 4번 본 거야. 이제 답이 이제 생각나지? 맞죠? 근데 문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스스로 느끼라 이거지. 처음에 1월 달에 이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답이 뭐라고? 이 답이 이거래.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3번째 보면서, 요게 이런 내용이군 하고 이제 다가올 거야. 자, 한번 시간이 없지만 같이 2016학년도 A형 기평 문제를 한번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 그럼 문제를 딱 보면서 요거지. 연설의 뭐? 서툴려. 그렇다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근거는 2015 고2. 문제 보자마자 설득전략 몇 가지가 생각나야 돼? 3가지. 3가지 설득전략. 물론 공신력에 더해서. 이게 생각나야 돼, 이게. 요게. 문제를 보자마자 연설의 설득전략 3가지.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야 돼. 그리고 2개의 말을 순서대로 쓰라는 거야. 청중을 설득할 때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논리적인 입증과 관련된 설득 전략이 무슨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 공부를 했으니까. 교육과정에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그 내용이 그냥 내용의 진실성 정도인데요. 봐봐. 비상교과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개념적이게 나와. 논리적 설득이 이성적 설득 전략이야. 지문 첫 번째 봐. 전주에 설득할 때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적 나오자마자 이거 무슨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이야.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의 본문글 정도의 그러한 지식만 있더라도 충분하게 읽을 수 있지. 그 다음에 하지만 다른 요인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그럼 그 다른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 2가지. 이성 빼고 감성 아니면 인성. 다른 요인.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그 지문글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내용이 일부 부분 발췌가 돼 있단 말이야. 마치 교과서에, 이 비상교과서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은 일단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분석은 좀 해봐야 돼. 이게 일단 이성적 설득 전략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야. 나머지 두 가지 설득 전략을 도입해야 돼. 하나는 뭐? 감성. 하나는 인성. 그럼 보면 이런 억울한 사태에 대해서 흑인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백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들끓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신과 증오. 이런 여러분에게 제가 이 한마디만은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불신, 증오, 심정 이 세 가지를 제가 핵심 키워드로 삼았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설득적 전략을 찾아야 돼. 근데 이성적 설득 전략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해요. 하고 첫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을 봐서 이성은 집어쳐. 그러면 감성 아니면 인성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감성적인 설득 전략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은 뭐였냐면 청중의 요거 등에 무엇을 유발해? 감정을 유발해서 감동을 주는 걸 말해. 근데 지금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청중에 이런 내용들하고 관련이 있어. 이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감정이라고 불러. 여러분들이 불신하고 증오하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이에요. 심정이에요. 그냥 무엇에 호소하고 있어? 그렇지. 논리적인 입증이 아니야. 그렇다고 인성적 설득 전략인 전인격적인 됨됨이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또 아니야. 왜냐하면 이 연설문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교사의 설명 내용에 의하면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맞아요. 이 전략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강조했던 효과적인 설득의 요인들 가운데 무엇에 호소를 한 것이죠. 라고 하면서 방금 인용된 부분에 핵심되는 사안들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에 이 전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이 전략은 무엇에 호소를 하는 것인가? 답. 무슨 설득 전략? 무엇에 호소? 이게 답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일단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이런 것들의 용어를 일단 알아야겠구나. 이걸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쓴단 말은 알아야 하고 써야 한단 말은 개념이라든가 또는 정의 정도는 내려줘야 되겠구나. 요 용어들의 개념을. 두 번째로는 지문 분석을 좀 잘 해야 되겠구나. 지문을 읽는데 이 지문에서 지금 설득 전략을 도출해야 돼. 방금 읽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의 일부분을 주고 이건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된 거냐? 그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중심으로 해서 교수학습 내용에서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암기는 돼 있는데, 암기가 있어요. 암기라고 했어. 이해가 아니라고 했어. 암기는 돼 있는데, 이것들을 지문에 적용하는 능력들이 이제 부족한 거야. 지문에 적용하는 거. 근데 이 교과서 봐봐. 비상교과서에 이제는 지문 분석을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문글, 그 교육과정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만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설명 다음에 바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어경론이다 보니까 국어경론은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언어 자료가 나와요. 물론 이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료가 나오기보다는 쓰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쓰기 하게 되면은 어떤 전문적인 필자라든가 어떤 학생이 일부 쓴 글을 가지고서 모방을 하게끔 이렇게 해요. 형식주의적인 관점이 많이 도입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화법이잖아. 그리고 연설이잖아.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지문글로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화법이니까. 이것은 연설의 영상을 아마도 시청을 할 거예요. 그 연설에 이제 이와 같은 영상을 시청하되 이 영상에 대한 이 언어 자료는 물론 주어질 거예요. 주어진 상태에서 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 연설에서 화자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을 정리해보자. 이거는 내용학습이야. 연설의 설득 전략과는 상관없어. 다만 설득 전략을 이렇게 적용하기 위한 연설의 내용 정도를 이해하는 차원이야. 그 다음에 이제 2.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학습이야. 목표학습의 이 활동들을 보면, 활동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 활동을 보면 연설의 화자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연설의 동영상, 연설의 언어 자료에는 없고 따로 보충 자료로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연설의 화자에 대한 이런 설명글의 보충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 연설의 화자가 갖추고 있는 공신력을 평가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공신력은 보충 자료가 주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 보충 자료는 기본적으로 여기 옆에 나오는 지도 방안 다음에 예시 답안 보면 전문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 보충 자료에서 도출하라고 하는 활동이구나.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여기 3번 활동에 이 연설에서 방금 읽었던 연설에서 화자가 사용한 설득 전략 3가지. 인성, 그다음 뭐죠? 감성, 그다음 뭐죠? 인성적 설득 전략을 설득 전략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그다음에 효과를 제시하라구나.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 전략이 나타난 부분에 이건 이성이야, 이건 감성이야를 여러분들 지문 분석을 시도해야 되잖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혼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못함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문 분석을 시도합니다. 스스로 원래는 하셔야 돼. 예를 들자면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맙시다. 여기 그냥 지나쳐, 여러분들은. 근데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은 여기는 설득 전략이 나타나. 감성.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감성적 설득 전략의 4가지 표현 방법 뭐가 있었어? 사례, 상황, 감성적 어휘 표현,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이야.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나오는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감성적인 어휘의 표현에 해당돼. 그래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적용된 부분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 설득 전략은 뭐냐? 아까 우리가 이성적 설득 전략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논리적. 이때 논리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언젠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이 나라 건국신조의 참뜻을 되새기며 할 때 이 건국신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흑인과 백인은 평등해야 한다. 즉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이 형제애라고 하는 식탁 앞에서라고 할 때 바로 흑백의 평등함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건국신조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기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군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 이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라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었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이 당위적임을 드러내서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난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는 지문 분석을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하실 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오는 이제 지문 분석도 여러분들이 시도를 기본적으로 지문 분석도 시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을 보고 나서 학습 활동 옆에 나오는 지도 방안이나 그 다음에 예시 답안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지도 방안과 예시 답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가 작성한 거야? 물론 이 활동 과제도 누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어? 이 활동 과제를 누가 만들었어? 이 교과서를 누가 제작했어? 비상교과서가 제작했어? 그 출판만 한 거고, 이 지문을 선택하고 이 지문과 관련된 이러한 교과서의 활동 과제는 누가 만들었냐고. 비상교과서의 그 출판사에서 출판 직원들이 만들었어? 아니지. 누가 만들었어? 교사가요. 감수를 누가 했어? 교수님이요. 현직 교사가 활동 과제를 만들고 감수를 교수님이 했어요. 임용 문제 누가 만들어? 교수님이요. 누가 검토해?
현직 교사가요. 현직 교사가 검토해요. 직접 출제는 하지 않지만 검토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교과서 제작자들은 곧 임용 출제진과 검토진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들이 만든 활동 과제에 대한 예시 답안은 누가 작성한 거야? 현직 교사가요. 물론 교수가 감수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예시 답안의 요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출제진이 작성한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이에요. 그치? 따라서 출제진이 이렇게 만든 이 답안이 곧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답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안에 쓰이고 있는 예를 들면 키워드의 활용법, 문장의 진술법, 문장의 기술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설득 전략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찾기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얻는 효과를 서술하라라고 하면 이건 찾는 게 아니잖아. 요런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요런 서술. 건국신조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주장의 당위성을 드러내며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제 그 기술 방식, 진술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서술을 해줘야만 만점 고득점을 하겠구나. 이런 서술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로 서술하게 되면 찾는 것은 1점이라도 효과에 대한 설명은 점수를 얻지는 못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예시 답안에 있는 이 키워드의 사용법 같은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실 때에는 여기 있는 활동 과제에 대한 의도, 그 다음에 예시 답안을 같이 한번 봅시다라고 하지만 복습을 하실 때는 요거 가리고 예시 답안 가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고 효과를 서술할 수 있을지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 서술은 이쪽에 그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나오는 예시 답안의 기술 방식과 비슷한 용어들을 쓰셔야 돼요. 역사적 사실, 주장의 당위성, 논리적 설득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난 부분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감성적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분노, 희망, 간절함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여 이런 표현들을 효과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교과서 학습 활동 본 다음에 옆에 예시 답안을 눈으로 확인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적고 그 다음에 그 출제진과 검토진들이 작성한 예시 답안을 보면서 그 키워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교과서 분석 방법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교과서반은 교과서를 보는 거지만 교과서를 임용 수준에 맞춰서 보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봐야 한다.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실 일은 2015 교육과정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5 교육과정의 모든 성취 기준을 전부 다 이런 표로 정리를 해야 돼. 다음 3, 4월 교육과정반의 교재에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정리 따로 할 필요는 없다.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정리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성취 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교수학습 내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교수학습 내용은 이렇게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공신력, 이성, 감성, 설득 전략,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 적성이 있고 자신감이 드는 태도 이런 개념이나 업구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도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본문글에 설명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그리고 외워야 할 건 외워야 돼. 특히나 이 개념 정의. 공신력이란, 이성적 설득 전략이란, 감성적 설득 전략이란, 인성적 설득 전략이란 다 개념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다 외우시고, 그 다음, 본문글에 있는 내용들도 다 외우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핵심 용어들을 다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파악된 내용들을 여기다 바로 지문 분석해야 돼. 그냥 읽지 마시고, 앞에서 공신력 개념이 활용돼서 공신력, 그 다음 세 가지 설득 전략, 그 다음 솔직하고 수용충돌,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어디에서 드러난지를 기본적으로 일단 적용을 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활동과제를 분석해야 돼. 아, 이 활동과제는 공신력과 관련되는 활동과제고, 이 활동과제는 설득 전략과 관련되는 활동과제군. 그리고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시답안을 확인해 주셔야 돼. 그리고 예시답안은 출제진 및 검토진들이 일단 그 기술했던 답안이므로 내가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가리고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 이 활동과제를 스스로 푼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가지시고 여기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저 5, 6월 교과서반에서 같이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5월 국어교육론 강의계획안을 말씀드릴게요. 강의계획안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합격한 학생들을 저는 합격 수기 같은 것들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합격을 했더라도 그분들 부담될까 봐. 다만 그 합격하신 분들의 그 수업을 들었던 느낌 정도는 나한테 말을 해달라. 그런 요구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달라고 해요. 좀 물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넥타이 보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그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교과서반의 중요성 강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과정반의 중요성은 뭐 다들 아시니까 3, 4월 교육과정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건 다 아시는데 상대적으로 교과서반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 왜 교과서반이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교육과정 자체는 추상적이야. 그냥 암기를 하면 돼.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너가 암기했던 내용을 한번 그냥 토해내봐. 이런 시험이 나온 게 아니라 너 이거 알고 있지? 근데 이 지문에 그걸 적용해봐. 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3, 4월 교육과정반을 들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이론들을 암기하느라고 급했어. 근데 막상 교과서반을 들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지문이 나와, 지문이. 그래서 그 연습을 하게 돼 있어. 적용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임용시험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돼야 돼. 암기 안 되면 안 돼. 특히 국어경로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이제에서 찾으면 되니까. 근데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용어는. 근데 그 암기된 것을 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야. 분석을 하는 거야. 지문에 분석해. 그리고 이제 분석한 내용과 함께 적용해. 그리고 암기된 거, 분석된 거, 적용한 것을 기술해. 진술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분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과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분석과 적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술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기술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시답안이야, 예시답안. 그 예시답안이 일종의 출제자가 검토진이 만든 예시답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수험생들에게 이 정도의 용어 사용을 구사하도록 요구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반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1차 지필고사하고 이제 연관성을 가져요. 1차 지필고사 때는 이렇게 지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시답안 검토를 통해서 기술하고 서술하는 능력들을 도움 될 텐데, 이제 그 1차 합격한 상태 아니면 이제 1차를 치르고 나서 2차 때는 바로 교과서잖아요. 2차는. 2차가 왜 교과서냐라고 하면 2차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주어져요. 이렇게. 방금 이런 자료가 주어져요. 이런 자료가.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만 주어져요. 이 성취 기준이 이제 학습 목표로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뭐 15명 내외의 수업이고 뭐 50분짜리 고등학교 수업이다. 그리고 여기는 몇 차시 수업이다. 이 중에서 공신력에 대한 이해, 적절한 소통 전략을 사용해서 연설한다는데 연설하기 전에, 연설을 수행하기 전에 연설문 분석을 이번 차시에 수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만 주어져 있어. 요 내용들은 또 없고, 요 내용 없고 그냥 학습 목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학습 목표를 보고 2차 때는 요 교수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도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출한 상태에서 지문만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지문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이러저러하게 활용해서 활동과제 3가지를 구안할 것. 단, 뭐, 내용학습, 목표학습 활동으로 구안하고, 내용학습은 뭐, 개별학습. 그 다음 목표학습은 뭐, 모둠학습의 형태로 활동과제를 2가지를 세부적으로 구안할 것. 이런 이제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는 이렇게 성취 기준하고 그 다음 자료만 주어진 상태에서 요 활동 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고 그 다음 교수학습 지도안을 짜야 돼. 활동 과제가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 지도 방안, 예시답안을 또 같이 기술해 주셔야 돼. 그리고 학생 이걸 가지고서 또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따라서 2차 때는 그냥 교과서 분석이에요. 2차는. 근데 그러한 2차 때 교과서 분석이 5, 6월 교과서반 때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음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진행된다. 더욱이 시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들은 몇 종류가 있냐면, 기껏해봤자 한두 종류일 텐데, 제가 5, 6월 교과서반 때 다루는, 중학교 교과서의 그 방대한 종류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학교 뭐 14종,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4종, 고2, 그 다음에 4종. 이런 방대한 출판사들의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교과서반을 위해서, 제가 비교는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교과서를 선택하고, 그 다음 일부분이죠. 그 다음,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같은 성취 기준이지만 한 2-3개 정도를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차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두 종류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도움도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5, 6월 교과서반을 이제 잘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신 후에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교과서를 보는 거잖아. 지금은 임용시험을 치르느라고 교과서를 보는 거잖아. 맞지? 근데 실은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가 임용 문제는 아니잖아. 또 교과서에 등장하는 지문이 임용 지문에 등장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시간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교과서를 보는 이유가 뭘까?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해하느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국어교훈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다 교육과정이에요. 1, 2월 기본이론반은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론서의 설명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한 거고, 3, 4월 교육과정반은 그야말로 원문을 본 거고, 5, 6월 교과서반은 그 교육과정의 추상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중심점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과서를 보는 거지, 교과서의 학습활동이나 교과서 지문이 임용시험에 등장하기 때문에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자료예요, 자료. 말하자면 연습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서를 이제 보면, 아, 왜 이 활동 과제가 이렇게 구안됐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교과서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과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차이가 정말 커요. 진짜 커요. 아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말에 따라서 나 혼자 봐도 되는데 3, 4 교육과정반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볼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아, 이거 공신력에 대한 활동과제군. 그렇지.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리고 이로부와 화자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래, 맞아.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 거야. 맞지? 근데 그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적어도 설득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본문글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연설이라고 하는 연설문이 필요하다고. 설득 전략을 분석할 때는. 연설문이 필요해, 연설문. 그래서 연설문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 이성, 감성, 인성. 2016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도 연설문 주어지고서 감성적 설득 전략을 도출하라는 문제야. 그치? 근데 공신력은 연설문에 없어. 연설문에 없어. 이건 연설문이 아니야. 이건 이 연설을 한 사람에 대한 보충자료야. 근데 이 보충자료가 어떤 식의 구성되어 있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일종의 시민권 운동을 이끈 지도자로서의 경험이야. 전문성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야. 경험 아니면 배경 지식, 지식과 경험. 이 연설 주제를 다룰 만한 경험이 있느냐? 이 연설 주제를 다룰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느냐? 이게 공신력이거든. 공신력과 관련된 거. 전문성이지, 전문성. 그 중에 전문성이야.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공신력과 관련된, 아까 우리가 공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라고 했죠, 이렇게.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세 가지라면 전문성이란 그 연설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인데, 이 연설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연설 본문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분석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그러면 공신력은 기본적으로 연설문에서 도출할 수는 없는 거고, 따로 이렇게 보충자료가 주어져야겠군.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연설 문제가 나왔는데 16학년도 A형 기입형만처럼 다음은 교사의 설명문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연설문이 나와. 그러면 이 연설문을 가지고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설득 전략을 적용해야 돼. 도출해야 하거나. 근데 이 교사의 설명 내용에는 연설문만 소개한 게 아니라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설의 화자에 대한 보충 자료를 글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이건 연설문하고 다르게. 그럼 이 보충 자료에서 우리가 도출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설득 전략이 아니라 공신력을 아마도 적용해야겠군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덤벼들으셔야 돼. 그런 임용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근데 이거 혼자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공부하실 때는 설득 전략은 연설문이 주어져야 되고 공신력은 보충 자료가 주어져야 되겠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나요?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지. 맞지? 이게 이제 제 도움을 받는 거야. 기본적으로 공신력은 연설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면 전문성 같은 거. 이것을 다룰 만한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연설문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보충 자료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건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2015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관련된 글을 이제 읽고 그다음에 학습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형성평가는 수업 시간 전에 9시
5분부터 10시까지 15분 동안 기입형 두 문제, 수술형 두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형성평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지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주차에 배웠던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를 변형시킬 거예요. 임용식으로. 그리고 이제 기존 기출문제도 물론 수업 시간에 다루니까 그 기출문제도 또한 임용문제. 예를 들면 기존 기출문제가 최근 8개년 기출문제가 어차피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오래전에 나왔던 객관식 기출문제, 그런 기출문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용문제로 제가 변환을 해서 형성평가로 실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뭐 수강생 특전은 뭐 이렇습니다. 그 핵심어 특강을 아마 추후에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이게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해설 특강은 8개년 기출해설 특강은 인강에 업로드 돼 있으니까 월요일반도 여러분들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기출해설 특강은 계속해서 이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상담이 있습니다. 이 학습 상담은 제가 3, 4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 어떤 지정된 특정한 날짜에 하는 건 아니었는데, 되도록이면 학습 상담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 조교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상담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과정,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는 거,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재는 일단은 지금 제본된 형태. 그 다음에 또 제본된 이외에 프린트물이 더 나갈 거예요. 이 프린트물의 내용은 이 제본 교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교과서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개론서의 내용들, 원문의 부분 발췌한 부분의 프린트물이 제공될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OT는 다 끝났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있어요? 조교와 대표로 말씀해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직 없어? 수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뭐 몇 종류의 교과서를 다루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해요? 예전에는 제가 교과서를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선정을 해서 한 개 교과서의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를 선정을 해서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보충력으로 이제 프린트물을 했는데, 프린트물이 더 많아요. 다 대부분 이제 몇 종류로 좀 다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모든 교과서예요. 모든 교과서. 근데 이제 중학교는 국어인데, 총 6번이잖아요. 1, 2학기 합쳐서 3학년까지. 그러니까 한 출판사에서 6권이잖아.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언어 기능 영역만 이렇게 따로 빼는 거죠. 따로 빼가지고 이제 다루고,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하지? 중학교 교과서 가운데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이렇게 선택하는 교과서들 있잖아요. 그 교과서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천재노라든가. 왜냐면 이제 천재노미숙 교과서는 현직 교사들이 집필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과제 같은 것들이 구안이 잘 돼 있어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교과서를 대부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현직 교사라면 모르겠는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러니까 각급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선택된 교과서가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교과서가 별로인 경우도 있어요. 언어 기능 영역과 관련된 설명 부분들을 볼 때. 그럴 경우에는 그 교과서가 아무리 분포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택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야. 도움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 봐서 오히려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보는 교과서이긴 한데 상당히 그 내용들이 수준도 있어요. 그런 교과서는 제가 선택해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나 교사형 지도서에 그 감수하신 교수님이
교육과정 지필진이나 임용 출제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분이 들어가셨거나 몇 교육과정을 참여하셨던 그 교수님께서 이 교과서의 감수를 맡았다라고 하면 저는 필수적으로 그 교과서는 선택을 해요. 문학 교과서는 그게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교육 교과서는 그런 국어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좀 드물기도 하고, 또 요즘에 교과서 집필의 형태가 그런 교수님들보다는 아무래도 교사들이 많이 참여해요. 미래인 교과서하고 천재 교과서하고 세 종류가 현직 교사들이 다 집필했어요. 교수님들이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중학교 교과서. 요즘에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교육과정 집필진이나 임용 출제진이 감수를 맡았던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살핀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출제진이라고 생각하고 살필 것이다. 그리고 그 교과서만 다룬다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 학습활동에 옆에 붙어있는 지도방안이나 예시답안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강의 기획서에 주차별 강의가 있나? 주차별로? 몇 주차에 뭐 하고? 칠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화법을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독서, 그 다음 7, 8주차는 장문, 이런 형태로 3주, 2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장문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끝내야 되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1주 더 추가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OT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좀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